최근 맨유가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시즌 초반부터 좋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카세미르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에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수비적인 부분에서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기록적인 측면만 봐도 지난 시즌의 기록을 보면요, 카세미르가 경기당 태클 성공 횟수가 3.2개, 그리고 볼 경합 상황에서 승리한 횟수가 경기당 6.4개였고요. 55%의 볼 경합 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 카세미르의 기록을 보면 경기당 태클 성공 횟수가 2.5개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볼 경합 승리 횟수가 경기당 5개, 승률이 37%로 매우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수비 라인에 대한 보호가 안 되면서 수비가 흔들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테나하 감독의 전술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해요.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전방 압박을 할 때 기본적으로 테나하 감독은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최전방 공격수 라인까지 요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하나의 블럭을 만들 때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수비 라인도 같이 올라오긴 하지만 상대팀이 볼을 잡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하나의 블럭이 전부 다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상대를 압박하게 되죠. 그리고 이 볼이 반대편으로 움직여도 당연히 반대편으로 움직일 때 모든 선수가 같이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하나의 블럭이 전방 압박을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 앞선에서 하나의 블럭을 만들 때 좌우 측면 공격수나 미드필더는 왼쪽과 오른쪽을 담당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좌우 측면 공간에 대한 분담이 되죠. 그런데 가장 뒤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무래도 혼자 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움직이는 범위가 앞선에 있는 선수들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전방 압박을 위한 하나의 블럭을 만들 때 가장 후방에 위치하면서 왼쪽과 오른쪽을 부지런하게 뛰어다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약스 시절에 테나하 감독이 더용을 굉장히 잘 썼었는데 더용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최후방에서의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전방 압박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나하 감독이 계속해서 더용의 영입을 원하고 있는 건데,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왔었냐면 토트넘이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오히려 맨유 입장에서는 압박하기가 쉬웠었어요. 테나하 감독이 가르나초와 안토니를 중앙으로 모여들게 하면서 하나의 블럭을 만들었고요. 이 중앙 지역에서 촘촘한 라인을 구성을 하면서 토트넘이 중앙으로 모여들 때 오히려 중앙 지역에서 압박을 강하게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토트넘이 맨유의 전방 압박을 풀어나왔을 때 가장 후방에서 맨유의 탈압박을 저지해줘야 되는 선수가 카세미르거든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비수마가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때 압박을 풀어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래도 메디슨과 카세미르가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비수마가 전방 압박을 풀어나오면서 메디슨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 카세미르가 메디슨을 확실하게 잡아주지 못하면 메디슨이 볼을 잡자마자 당연히 전방 압박을 위해서 맨유의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메디슨이 볼을 잡아서 뛰어나가는 손흥민, 히샬리송, 쿨루셉스키 이런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카세미르가 지난 경기에서 메디슨을 확실하게 압박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카세미르가 아직 시즌 초반이라서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탓인지 경기장 왼쪽 오른쪽을 폭넓게 움직이면서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맨유가 가르나초가 뛰어갈 때 전방으로 한 번에 길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포로가 가르나초보다 빠르게 뛰어나가면서 포로가 먼저 볼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가 먼저 볼을 차지해서 토트넘이 볼을 소유하는 순간 맨유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가르나초를 따라서 모두가 전진을 하면서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 압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너무 좋은 전방 압박이고 여기서 가장 후방에 있었던 카세미르가 함께 올라와 주기 때문에 이 다음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카세미르까지 합류를 해서 전방 압박을 도와주고 전방 압박의 간격을 촘촘하게 만들어주면서 토트넘이 볼을 잡고 있는 후방 공간에서 오히려 맨유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토트넘이 볼을 걷어냈을 때 카세미루가 그 볼을 차단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면이 맨유가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카세미루에게 테나하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인 거예요. 선수들이 하나의 블럭을 만들면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을 하고, 그때 가장 뒤에 있었던 카세미루까지 과감하게 올라오면서 전방 압박의 간격을 좁혀준다. 이게 테나하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거든요. 그런데 카세미루가 이렇게 좋은 장면보다는 좋지 않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 뒤에는 카세미루가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그런데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순간적으로 맨유의 공격이 끊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카세미루가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었던 마운트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마운트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카세미루가 여기서 압박을 위해 접근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원 라인에서 볼을 잡고 있던 선수가 메디슨이었는데, 메디슨이 카세미루와 마운트의 압박을 대처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세미루가 달려갔을 때 순간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비워두고 전방 압박을 하는 건데, 이때 메디슨이 너무나 쉽게 카세미루의 압박을 이겨내고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카세미루가 기동력 자체가 시즌 초반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메디슨이 압박을 풀어내서 올라오고 있는데 카세미루가 메디슨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오히려 마운트가 카세미루 대신 메디슨을 따라서 뛰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디슨이 볼을 잡은 다음에 측면에 있는 손흥민에게 볼을 전개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 완비사카가 끌려나가고, 이때 우도기 또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바란도 끌려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의 공간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을 보통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면서 이 공간으로 내려가주면서 공간을 메워줘야 되죠. 그런데 카세미루가 전방 압박을 하다가 수비 복귀 속도가 늦으니까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세미루가 내려오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맨유의 수비라인에 만들어진 이 공간이 당연히 너무나 크게 열리면서 중앙 미드필더인 사르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침투해 들어가는 사르에게 손흥민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사르가 매우 결정적인 찬스를 잡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여전히 이 장면에서도 카세미루는 아직까지 수비 라인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카세미루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테나하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맨유가 카세미루, 마운트,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역삼각형 형태가 아니라 마운트가 내려와서 정삼각형 형태로 구성하는 경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지난 경기는 토트넘이 메디슨, 사르, 비수마 이 3명의 선수가 역삼각형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맨유가 그것에 대응해서 정삼각형 형태를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삼각형 형태를 만드는 것은 카세미루의 수비적인 플레이를 살리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카세미루는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요 가운데 공간에서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카세미루가 어떤 플레이를 가장 잘하냐면, 자신이 직접 선수를 압박해서 볼을 빼앗는 것보다 일단 1차적으로 미드필더들이 상대 미드필더들을 압박하고 있을 때 상대 미드필더가 우리 미드필더를 순간적으로 돌파해서 움직이면 그 순간 카세미루가 약간 뒤로 빠져 있다가 뒤에서 돌파를 해서 들어오는 상대의 공격수의 볼을 끊어내는 역할을 가장 잘하는 선수가 카세미루예요. 그러니까 카세미루는 미드필더 라인 뒤에서 경기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선수가 맨유의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로 들어오는지 그런 움직임을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압박을 들어가는 플레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바로 카세미루거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크로스, 모드리치, 카세미루 이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있을 때 앞선에서는 크로스와 모드리치가 1차적인 압박을 하고, 크로스와 모드리치가 순간적으로 수비를 하지 못해서 흘리는 선수들을 뒤에 있는 카세미루가 모두 커버를 해내면서 카세미루가 크로스와 모드리치와 매우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했던 건데, 최근에는 정삼각형 형태를 만들면서 마운트와 카세미루가 수비라인 앞에 일렬로 배치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세미루가 최근에 기동력이나 민첩성이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카세미루가 상대 선수를 1대1로 마크를 하는 능력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1대1로 마크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카세미루가 상대방의 돌파를 허용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운트와 카세미루 그리고 수비라인 사이에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카세미루나 마운트가 선수 한 명을 놓치면 그대로 수비라인 앞공간에서 상대의 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마운트 또한 1대1 마크에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누군가가 마운트가 흘리는 선수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요. 그런 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선수가 또 카세미루인데 굳이 카세미루를 마운트 옆자리에 1열로 배치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카세미루의 활동 반경을 보면 왼쪽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정말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줬죠. 이게 카세미루가 뭐 기동력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카세미루가 수비 라인 뒤에서 공간을 파악하고 있다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커버를 나가줬기 때문에 저렇게 넓은 활동 반경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물론 2경기밖에 치르진 않았지만 카세미루의 활동 반경이 오른쪽 측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마운트가 왼쪽, 카세미루가 오른쪽을 담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테나야 감독이 후방 빌드업과 공격 라인에서의 숫자 싸움에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러한 전형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카세미루가 최후방에 있으면 카세미루가 후방 빌드업에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마운트 두 명의 선수가 계속해서 내려와주는 전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특히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조금 더 높은 라인에서 볼을 잡게 되면 뛰어나가는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최고의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인데 너무나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활용을 하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찬스 메이킹 능력을 위쪽에서 살리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카세미루와 마운트에게 조금 더 브루노 페르난데스 없이 후방 빌드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카세미루와 마운트 이 두 명의 선수가 모두 후방 빌드업을 주도할 만큼의 탈압박 능력이나 빌드업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물론 테나야 감독이 마운트와 카세미루의 빌드업 능력을 조금 더 높게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저 두 선수가 후방 빌드업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맨유가 중앙에서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마운트와 카세미루가 1열로 배치가 돼 있죠. 그리고 이때 토트넘이 중앙에 있는 우도기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카세미루와 마운트가 둘 다 일단 호흡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마운트가 다가가서 압박을 할지 카세미루가 다가가서 압박을 할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우도기가 볼을 잡고 돌아섰는데 카세미루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고 있고 이때 마운트도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고 있어요. 서로에게 약간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도기가 요 라인 사이를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카세미루가 요 뒷공간에 있었다면 뒤에 버티고 있다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를 하지 못하는 선수를 뒤에서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카세미루가 뒷공간이 아니라 앞공간에 있기 때문에 우도기가 이 사이를 돌파했을 때 아무도 저지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마운트가 어설프게 달려가다가 우도기를 놓치고요. 그리고 카세미루도 마운트에게 떠넘겼다가 뒤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우도기의 움직임을 놓쳐요. 그래서 카세미루도 놓치고 마운트도 놓치죠. 그러면서 우도기가 편안하게 수비라인 앞으로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고요. 요 수비라인 앞 공간에서 이제 맨유는 커버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도기가 여기서 편안하게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이 패스가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때 이 공간으로 메디슨의 아주 좋은 패스가 들어갈 뻔했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처럼 지금 카세미루와 마운트 이 두 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1열로 배치하는 이러한 전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카세미루가 지금 4-2-3-1 전형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처럼 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 미드필더라면
마운트도 마찬가지고 카세미로도 마찬가지고 한쪽 측면에서 공격이 전개될 때 공격에 번갈아 가면서 가담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카세미로가 공격에 가담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데 오른쪽에서 공격을 할 때 카세미로가 올라가줘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카세미로가 올라갔다가 턴오버가 발생을 하거나, 그리고 카세미로가 올라가면 마운트가 이 공간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마운트가 수비적으로 이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니까 맨유의 미드필더 라인이 밸런스가 안 맞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마운트가 후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때 카세미로가 공격을 위해서 마운트보다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마운트가 카세미로가 올라갔을 때 수비 뒷공간을 마운트가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커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맨유가 또 여기서 공격을 하다가 볼 소유권을 잃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후방에 있었던 마운트가 일단 수비하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비를 했을 때 여기서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카세미로가 너무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원래 카세미로는 약간 뒤쪽에서 이 볼을 끊어내는데 가장 뛰어난 플레이를 보여줄 수가 있는 선수인데 너무나 높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 움직임을 전혀 끊어내지 못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결국에는 토트넘이 너무나 쉽게 볼을 전개하고 있는데 카세미로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또 미드필더 라인 뒷공간, 요 공간이 너무나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에서 곧바로 토트넘의 득점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맨유의 좋지 않은 경기력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미드필더 라인의 구성이 애초에 카세미로가 잘하지 못하는 구성으로 짜여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운트도 덩달아서 옆에서 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카세미로가 시즌 초반에 폼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기동력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에서 퍼포먼스 자체가 또 좋지 않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카세미로의 개인적인 폼과 전술적인 문제, 이 두 가지가 맨유의 미드필더 라인의 퍼포먼스에 정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제대로 된 경기력을 시즌 초반에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테나하 감독이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전술적인 능력이 워낙에 뛰어난 감독이다 보니까 분명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개선해 나오겠지만 일단 시즌 초반 테나하 감독의 선택은 그렇게 좋지 못한 선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